자백서를 쓰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종이가 비어 있어요. 제목이 없습니다. 죄목이 없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써라 이겁니다. 뭐려?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그게 규칙이니까요. 북한 보위부 요원이 베트남 하노이 주재 북한 대사관에 나타난 건 2013년 12월이었어요. 동남아에 있는 공간이든 유럽에 있는 공간이든 북한 외교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보위부 요원이 파견됐습니다. 오자마자 하는 말이 하나였어요. 자체 비판서를 쓰고 자수하라. 그리고 그 종이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직접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하노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외교관 한진명 씨입니다. 여러분, 죄목이 없는 자백서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북한에서는 그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종이를 직접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구조가 지금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2013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구조는 살아있어요. 북한에서 외교관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이야기의 무게를 제대로 실감하기 어려워요. 북한에서 해외 공간에 나가는 외교관은 그냥 엘리트가 아닙니다. 최고 엘리트 중에서도 또 한 번 걸러진 사람들이에요. 당성.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성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이력은 물론이고 부모, 형제, 심지어 처가와 외가, 친척 이력까지 샅샅이 파헤쳐서 문제가 없어야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체제에 흠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친인척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심사 단계에서 바로 탈락이에요. 언제 저게 누가 뭘 했는지까지 다 꺼내야 합니다. 그 검증 과정을 전부 통과한 사람들이 해외 공간에 나가는 거예요. 한진명 씨가 바로 그 관문을 전부 통과한 사람이었어요. 하노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북한 기준으로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안에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삼촌이 장성택 부장의 측근과 가까웠습니다. 같이 술을 마실 정도의 사이였어요. 한진명 씨 본인이 장성택과 직접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삼촌이 장성택의 측근과 술자리를 같이 했다는 정도입니다. 그 삼촌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장성택이 잘 나가던 시절 그 줄을 탔다가 삼촌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이 사람에게 제목 없는 종이가 날아온 이유였어요. 제목이 있었다면 적어줬겠죠. 종이는 비어 있었으니까요. 장성택이 누구인지 제대로 짚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규모를 모르면 오늘 이야기 전체의 맥락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장성택은 김정일 시대의 실질적인 2인자였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노동당 청년사업부에서 시작해서 당 조직지도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무려 40년 동안 권력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김정일의 처남이기도 했고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 라인의 핵심 창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외국 기업들과의 투자 협상 자리에도 나왔고 중국 쪽 경제협력 통로도 그 사람을 통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2013년 12월 군사재판에서 반국가적 반혁명 종파분자로 처형됐습니다. 재판이라고 불리는 과정도 사실상 없다시피 했고 발표는 전격적이었어요. 북한 노동신문이 처형 사실을 직접 공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한 건 공개적인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봐라, 이 인자도 이렇게 된다. 그 순간 북한 해외 공간 전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당시 유럽에 근무하고 있던 외교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누군가 평양으로 불려가는 걸 지켜봤어요. 오전에 같이 밥을 먹던 동료가 오후에 없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나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평양 시내 전체 공기도 싸늘해졌다고 현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아무도 길에서 큰 소리로 말을 못했다고요. 하노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위부 요원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건 자체 비판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반성문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 비판서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구조입니다. 보위부가 종이를 줍니다. 그리고 말해요. 장성택과 어느 정도로 연관이 돼 있는지 네가 생각해서 다 써라. 주관식이에요. 뭘 써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되지 않나 싶겠죠.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쓰면 그게 또 문제가 돼요. 뭔가 감추는 게 있다는 신호가 되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써도 안 됩니다. 스스로 죄목을 눌리는 꼴이 되니까요. 적당히 인정하되 불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게 써야 해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줄타기입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날 회식 자리에 누구누구도 있었는데 그 순간 그 사람도 끌려옵니다. 그 사람도 자체 비판서를 쓰고 또 다른 이름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끌려오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보이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서로를 지목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성택이 40년 동안 권력의 핵심에 있었으면 그 40년 동안 그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회의하고 사진 찍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북한 권력기관 사람들 중에 장성택과 접점이 전혀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절반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건설회사 사장은 장성택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냥 성씨가 장씨라는 이유만으로 평양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기념사진이 증거물입니다. 이 구조에 이름이 있어요. 연좌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뉴스에서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듣는데 잠깐만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 연좌제는 한 사람의 죄를 그 사람 혼자 치르게 하지 않는 제도예요. 가족, 친척, 그리고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까지 함께 처벌합니다. 역사적으로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있었죠. 친가, 외가, 처가 세 집안을 전부 처벌하는 거예요. 3대가 아니에요. 세 갈래 혈통입니다.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연좌제 사례 중 하나로 명나라 영락제의 방효유 사건이 있습니다. 영락제가 자기 조카를 제거하고 황제 자리에 오른 뒤 당대 최고의 대학자에게 정통성을 찬양하는 글을 써달라고 했어요. 그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황제 앞에서 네가 나라를 왜 훔쳤냐고 써버렸습니다. 영락제가 구족을 멸하겠다고 했어요. 고조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친가 외가 처가 전부요. 그 학자는 그래도 10족을 멸하더라도 똑같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썼어요. 이게 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을 해야 해요. 연좌제의 진짜 목적이 뭔가요? 처벌이 아닙니다. 고립이에요.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도와주면 같이 엮이니까요. 한진명 씨 상사가 했던 말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죄가 없다는 건 안다. 그런데 내가 도와줄 수 없다. 같이 엮이면 나도 다친다. 알면서도 못 도와주는 구조. 이게 연좌제의 완성형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고립되면 집단적 저항이 불가능합니다. 불만이 있어도 혼자만의 불만으로 남아요. 그게 이 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논리예요. 김정은은 누가 실제로 죄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거든요. 자체 비판서 하나로 한 명이 10명을 지목하고 그 10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지목합니다. 수사 비용은 거의 없고 통제 효과는 최대로 나오는 구조예요. 우리가 연좌제를 뉴스에서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잠깐만요. 이게 2024년에도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제도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북한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택 처형 이후 수개월에 걸쳐 수백 명이 조사를 받았고 그중 상당수는 장성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같은 줄에 있다고 분류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불어났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요. 다시 하노이로 돌아오겠습니다. 한진명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자체 비판서를 써야 하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고 상사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고 대사관 안에는 안전대표가 설치한 CCTV가 있었습니다. 그 CCTV를 안전대표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 24시간 교대로 모니터링했어요. 그러니까 대사관 안의 움직임은 거의 전부 기록이 됩니다. 낮에는 웃으면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앉아서 어떤 운명이 올지 모르는 채로요. 자기 업무에서도 배제됐어요. CDR 사진 같은 자료를 지우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회의 자리에서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심을 했어요. 나가야겠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사관을 나서면 CCTV가 따라오고 여권 정보는 이미 베트남 출입국에 등록돼 있어요. 가진 핸드폰은 북한 당국이 파악하는 번호고요. 대사관 안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계획을 짜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대사관 인근에서 옥수수를 굽는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빌리는 거였어요. 그 번호는 추적이 안 되니까요. 그 전화로 대한민국 대사관 번호를 눌렀어요. 번호는 외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동 응답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업무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내일 업무 시간이 개시되면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명 씨는 그게 자동 응답기인지 몰랐어요.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 사람인 줄 알았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끊었어요. 탈북 1차 시도. 실패. 아니, 여러분, 탈북 1차 시도 실패 이유가 업무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자동 응답기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뻔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날 밤 숙소로 다시 걸어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잠이 안 왔다고 해요. 누가 밤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했습니다. 12월 27일 헌법 기념일이었어요. 대사관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한진명 씨는 새벽에 나왔어요. 대사관 뒤편 망고나무 사이로 돌아서 나온 다음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어요. 허명시로 가자. 그러니까 호치민으로 가달라는 말이었어요. 700km입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중에 택시를 2번 갈아탔고 요금만 $1,000가 나왔어요. 가는 도중에 기사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기사가 식당에 들어간 사이에 전화를 빌렸어요. 새벽 1시 반, 이 시쯤이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대사관 번호를 눌렀어요. 이번에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한지명 씨도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나 북한 사람인데 한국으로 가고 그쪽에서 어디로 오라고 안내를 해줬고 그렇게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에 들어가니까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전날 자동응답기에 아무 말 없이 연결됐다 끊긴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걸 들었던 담당자가 북한 관련 인물이 접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이미 북한 외교관들이 하노이, 북한 식당에서 모여 있는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냐 물어봤다고 해요. 대한민국 정보력이 그 수준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나 틀리지 않게 작동하는 구조예요. 자동응답기에 기록된 침묵 하나를 단서로 비상근무까지 들어간 겁니다. 한진명 씨가 외교관 신분이라는 것도 직접 밝히지 않았는데 대사관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문을 두드린 사람이 돌아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오늘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의 탈북 스토리로만 끝나면 절반밖에 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북한 외교관의 실제 생활이 어떤지 아세요? 한진명 씨의 월급은 381호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52만 원이에요. 하노이에서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면 최소 $50가 나가요. 한 달 월급으로 밥을 10번 먹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텼냐고요? 채소는 $1짜리 싼 거를 찾아다니고 밖에서는 거의 안 먹고 부인들이 틈새 장사를 했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공관에서는 북한 외교관 부인 징제 콩나물과 두부를 만들어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교관 부인이 콩나물을 팔아야 하는 나라. 이게 북한이 세계 무대에서 유지하는 외교의 실체입니다. 외교입니까? 행상입니까? 유엔 뉴욕 대표부에 근무했던 공사 출신 탈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부 전체의 한 해 운영비가 자기 개인 계좌 잔고보다 적었다고요? 뉴욕이에요.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 대표부 운영비가 직원 개인 계좌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부는 어떻게 운영됐냐고요? 거기서도 자력갱생, 즉 알아서 돈을 만들어서 버텼어요. 대사관 연회는 어떻게 했냐고요? 연회 예산이 $500였어요. 100명에서 200명을 초대하는 공식 연회 자리예요. 아주머니들이 밤 늦게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식품들을 할인가에 사다가 대사관 부엌에서 밤새 요리를 해서 내놨습니다. 다른 나라 대사관들이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 파티를 열 때 북한 대사관은 그렇게 버텼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지금 이야기냐고요? 한국 외교부가 추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북한이 번듯한 해외 공간 하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최소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라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사이입니다. 직원 3, 사명 규모의 작은 공간도 5만에서 6만 달러는 필요해요. 그런데 북한이 그 돈을 더는 낼 수 없게 됐습니다. 핵 개발,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유엔 안보리 제재가 단계별로 강화됐고 해외 공간에서 불법 외화를 벌어들이던 경로도 감시망이 촘촘해지면서 여의치 않아졌어요. 과거에는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무기 판매, 건설 사업, 군사 교관 파견으로 외화를 벌 수 있었는데 2017년 전후로 여러 나라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추방됐습니다. 제재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결국 북한 입장에서 해외 공관은 돈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돈이 나가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대사관을 철수하고 있는 겁니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북한 외교부 전체 예산이 3천만 달러에 달했어요. 비동맹 운동을 활발하게 이끌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트랙터를 보내고 농업 기술자와 군사 대표단을 파견하고 독재자들의 동상을 세워줬습니다. 그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력갱생하라는 지시가 대사관에까지 내려오는 나라. 그리고 이게 단순히 외교망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공관이 철수되면 그 공관에 있던 외교관들은 평양으로 소환됩니다. 그 사람들은 해외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인터넷도 썼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도 했고 자녀들은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자녀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 여기서 대학 다닐게. 북한 안 갈래. 또 어떤 경우에는 저녁밥을 먹다가 아이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아빠, 김정은이 독재자래. 그 말을 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겠죠. 혼을 낼 수도 없어요. 혼냈다가 아이가 또 무슨 말을 하면 집안 전체가 위험해지니까요.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는 외교관들이 나옵니다. 어차피 들어가봤자 다시 나오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인데 이 기회에 그냥 눌러 앉아. 공간 철수가 탈북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탈북을 촉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북한 당국도 그걸 모를 리 없어요. 그럼에도 철수를 택한다는 건 재정이 그만큼 버텨주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북한의 해외 공간 철수는 외교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 붕괴의 증상이에요. 표면에는 외교가 있고 안쪽에는 돈이 없는 나라의 민낯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체 비판서. 제목이 없는 그 종이. 한진명 씨 상사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네가 죄가 없다는 건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순 없다. 같이 엮이면 나도 다친다. 이게 북한 체제가 모든 구성원에게 하는 짓입니다. 죄가 있어서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면 같이 망하는 구조 안에 모든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못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각자 숨죽이고 살아요. 이게 연좌제의 진짜 목적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고립이 목적이에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연결이 끊기면 저항도 없어요. 불만이 있어도 혼자만의 불만으로 남습니다. 그게 이 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논리예요. 장성택이 처형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연좌제의 고리는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북한 외교관들은 지금도 소환 명령을 기다리며 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북한 대사관에서 누군가는 제목 없는 종이를 앞에 두고 뭘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목이 없는 자백서. 이게 2024년에도 살아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한진명 씨가 대사관에 들어간 그날 새벽, 그분이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베트남 경찰이 아니었대요. 북한 대사관 안에 있는 CCTV였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문을 두드리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문 앞에 있는 장벽이 아니라 등 뒤에 있는 감시였다는 거예요. 그게 연좌제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공포의 실체입니다.